한국 도와주십시오. 천공투 우리도 필요합니다. 러시아 태도는 놀라울 만큼 깍듯했습니다. 극동 개발권 줄 테니 같이 기술 협력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후 터진 푸틴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데요. 항만, 원유, 조선, 극동 개발권까지 싹 다 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전 세계 유일, 오직 한국에게만 자원 폭격을 퍼부은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겨울은 볼때기가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가운 킬링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면에 뜬 건 중동 지도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미군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에도 이게 우리 극동 개발부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했고 사우디와 이란 양쪽의 원유 시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개발 총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방향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계의 질서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다르죠.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180도 바꾼 거니깐요. 다시 호르무즈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죠. 미국이 그 바늘구멍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하루 만에 배럴당 40달러 넘게 폭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 시장은 거래가 일시 중단될 지경이었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전쟁 일으킨 미치광이 때문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 아닌가?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맞는 말이에요. 평소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극동 지역의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카까지 이어지는 그 광활한 영토의 방공망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하게 노후화됐거든요. S-300 체계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S-400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부 투입된 상태였죠. 극동은 말 그대로 하늘이 뚫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에 천궁2를 도입하겠다고. 저는 그 결정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있고 미국의 패트리엇도 있는데,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고 나서야 이해했죠. 천궁이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였거든요. 중동에서의 실전 배치 이후 격추율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공식 요청을 넣었습니다. 극동 방공망 현대화를 위해 천궁이 도입을 희망한다고.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했어요. 에너지 공급 우대 계약, 극동 개발 사업 참여권, 북극 항로 공동 운영안까지. 솔직히 말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깔끔하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거절당할지는 몰랐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외교 채널에서 잘못 전달된 거라고.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넣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한국 측은 현 시점에서 해당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정식으로 요청한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면적의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거절했다고요. 물론 한국이 넓게 보면 우리 러시아와 적대 관계와 냉기를 유지하기는 합니다. 적어도 북한을 놓고 보여 북중러 동맹을 곱게 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거절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내미는 카탈로그를 보고 골라 담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선택받는 쪽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드미트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알렉세이, 한국 거는 물 건너갔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닐세. 호르무즈 상황 보고받았지. 원유 시설 피격이 사우디 동부까지 확산되고 있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은 변함이 없었지만 세상은 그 하늘 아래에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죠.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을 멈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원유 공급 차질은 날마다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비상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에너지 배급제를 검토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천궁이를 거절한 건 단순한 외교적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거절 하나가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패처럼 연쇄적으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그때의 저는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 그 거절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그리고 그 거절 때문에 푸틴이 한국에게 집착적으로 매달리고 가니고 콩팥이고 다 퍼준다고 말하게 될지 말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계의 규칙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거절 소식이 전해진 뒤 크렘린 안팎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복도마다 깔려 있었고 고위 관료들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졌죠.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우리 쪽이 아니었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거든요.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 대한 기여,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필요성. 이런 단어들이 쏟아졌는데 번역하면 결국 하나였어요. 한국이 감히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 저는 그 브리핑 영상을 사무실에서 3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건 한국의 거절이 단순히 러시아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천궁이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은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환영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받고 거절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거절한 거니까요. 미국은 한국의 결정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대국의 심리예요.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해도 그 결과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축구 감독이 선수한테 작전을 지시했는데 선수가 작전을 무시하고 골을 넣은 상황이랄까요. 골은 들어갔지만 감독은 화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을 겨냥한 글을 연달아 올렸어요.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까지 흘렸습니다. 국방부 차관 드미트리가 그 소식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도 미소 비슷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알렉세이, 미국이 제 발등을 제가 찍고 있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으니까요.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미국 품에서 벗어날 이유가 하나씩 늘어나는 셈이었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의 분위기는 묘하게 전환되고 있었어요. 천궁이를 거절당한 직후에는 당연히 실망감이 컸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더군요. 거절당했는데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채널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극동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북극 항로 공동 개발안을 더 구체화하라고. 저는 그 지침을 받아들고 잠시 멍했습니다. 거절당한 쪽이 오히려 더 매달리는 이 그림이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보보좌관 세르게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렉세이, 지금 세계 정세를 지도에 펼쳐놓고 보게. 호르무즈가 막혀있고 미국은 중동에 발이 묶여있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어. 이 상황에서 최첨단 방산 기술과 조선, 반도체, 원자력까지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한국밖에 없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한 분석이었죠.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전략 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이 우리를 거절했다고 해서 한국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을 놓치면 다른 누군가가 한국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른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으로 비공식 접촉이 들어왔어요. 일본 측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극동방공 현대화에 일본 방산 기업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 제안이었지만 그 이면의 계산은 누가 봐도 뻔했죠. 한국이 거절한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본 측 제안서를 읽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제안서의 절반이 한국 방산 기술과의 비교, 분석이었거든요. 천궁이 대비 자국 체계의 우위점을 나열하고 한국산 무기 체계의 실전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올리려는 전략이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꼴이었죠. 드미트리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방공 체계를 팔겠다고 자기네 방공망도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의 방산 역량은 분명 높은 수준이지만 실전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천궁이를 중동과 동유럽에 수출했고 실전 환경에서 그 성능을 증명해낸 뒤였습니다. 일본은 그걸 알면서도 끼어든 거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견제심으로.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주변에서 미국은 화를 내고 러시아는 매달리고 일본은 자리를 뺏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둑판 중앙에 놓인 돌 하나를 두고 사방에서 수를 읽고 있는 모양새랄까요. 저는 그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고 에너지 가격은 천장을 모르고 치솟았으며 우리 극동 지역의 방공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였죠. 새벽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뭘까? 거절당한 상대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밀면서 그게 실리적 선택이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르게이가 늦은 밤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렉세이, 내일 아침 한국 측과 비공식 채널 회의가 잡혔네. 극동 개발 프로젝트 관련이야. 자네가 직접 나가주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건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죠. 자존심을 접고 실리를 택하는 것.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산업 역량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건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 논리의 밑바닥에 깔린 불편한 진실 하나는 아무리 뒤집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선택하는 쪽이고 우리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쪽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처지라는 것.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새벽 4시 크렘린 상황실에서였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전역의 기뢰를 살포하고 자국 해군 함정을 일렬로 배치해 민간 유조선의 통행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란이 아예 해협 자체를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바늘구멍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바늘구멍에 양쪽에서 주먹을 쑤셔 넣은 형국이 된 겁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중동 해역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는데 페르시아만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쿠웨이트 해상 저장 시설도 비격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그 동맹국 모두를 적으로 선언했고 중동의 불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세르게이가 상황실 한쪽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제게로 왔습니다. 알렉세이,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네. 중국 측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이 참전을 고려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러시아도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이란 측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드미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미국이 불을 질러놓고 이제 그 불이 세계를 삼키고 있어. 트럼프는 중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통제는커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꼴이야. 국제사회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엔 긴급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무산됐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반미 시위가 터져나왔어요. 유럽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수입국들의 패닉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하나의 길이 갑자기 전략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북극 항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순간 세계의 에너지 수송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중동에서 아시아로,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원유 수송로가 사실상 끊겼으니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북극 항로였죠. 문제는 그 항로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쇄빙 역량과 극지 전용 선박, 그리고 항만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러시아에겐 항로가 있었습니다. 자원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실현할 기술이 부족했어요. 쇄빙 선박 건조 기술, 극지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LNG 운반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항만 하역 시스템.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극동개발부 총괄로서 한국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쇄빙 LNG선이라는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의 선박을 세계 최초로 건조해낸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극지 항만 설계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크렘린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가 열렸고 저는 북극 항로 개발 가속화를 위한 보고서를 직접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한국 없이는 북극 항로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측 실무 책임자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박승빈. 한국 해양 플랜트 전략팀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 사람을 두고 한국 조선 산업의 전략적 두뇌라고 불렀어요. 북극 항로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 사람이 발표한 기술 로드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인상적인 발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보니 그 로드맵이 마치 오늘을 예견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말했어요. 알렉세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카드를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게. 이번에는 거절당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제안이 뭐였냐면요. 이건 솔직히 제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극동 지역 조선소 운영 독점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연안 주요 항만 3곳의 개발 및 운영 독점권.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국제 시세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20년간 장기 공급하겠다는 조건.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의 땅에, 러시아의 항만에 외국 기업의 깃발이 꽂히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으로. 저는 이 제안서를 들고 드미트리를 찾아갔어요. 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30년 군인 출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드미트리는 제안서를 한 장씩 넘기더니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렉세이, 자네 이거 쓰면서 자존심 안 상했나? 상했습니다. 그럼 됐어. 자존심 상하는 제안이 진심인 제안이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가 맞았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조건을 내민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절실하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세계 에너지 질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 측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제안서가 전달됐습니다. 박승빈이라는 사람이 제안서를 받았다는 확인이 왔어요. 그런데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크렘린은 초조해졌지만 한국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또 다른 종류의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급한 쪽은 우리였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조선소 독점권이요, 항만 운영권이요, 초저가 가스 공급이요. 우리가 내민 카드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자체가 우리의 절박함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세계 최대 영토, 세계 최대 에너지 보유국인 러시아가 한반도 남쪽 절반에 불과한 나라의 회신을 기다리며 안절부절하고 있다니. 불과 30년 전이었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호르무즈는 여전히 봉쇄돼 있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 치달았으며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생존 경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경로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죠.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방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산업으로, 에너지로, 인프라로 번지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림자가 우리 러시아의 땅 위에 점점 더 길게 드리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내려왔습니다. 도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총리실에서 직접.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직통 통화를 요청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한국 측 제안서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아니, 절묘한 게 아니라 계산된 거였을 겁니다. 한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정보가 도쿄에도 흘러들어갔을 테니까요. 안보보좌관 세르게이가 통화 요청 내용을 브리핑해줬습니다. 일본 측 의제는 크게 세 가지야. 극동에너지 공동개발, 북극 항로 참여, 그리고 방산 기술 교류.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 제안한 패키지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일본이 역으로 제안하겠다는 거지. 저는 세르게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익혔어요. 한국이 답을 안 주니까 일본이 그 빈자리를 노리고 들어온 거라는 것. 통화는 이틀 뒤에 성사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배석할 위치가 아니었지만 드미트리를 통해 통화 내용의 골자를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정중했다고 합니다. 러일 관계의 새로운 창을 열 기회라고, 극동 개발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외교적 수사로 포장돼 있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죠. 한국 대신 우리를 선택해달라. 푸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현재 극동 개발의 핵심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협의가 있으며 제3국과의 추가 논의는 시기상조입니다. 공개 거절이었어요. 외교적 언어로 감싸긴 했지만 국제사회가 그 의미를 오독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대안이 아니다. 그 메시지가 도쿄에, 워싱턴에, 서울에 동시에 전달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제안이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본의 자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프라 건설 경험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극동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일본을 백업 옵션으로 열어두는 게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그런데 푸틴이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가 그 답을 줬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의자에 깊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일본 조선업 현황 파악하고 있나? 대략적으로는요.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해. 일본 조선업 세계 점유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나? 7%도 안 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가 넘었어. 그게 20년 만에 이 꼴이 되는데 이 나라가 우리 극동 조선소를 운영하겠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그날 밤 극동 개발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한국과 일본의 산업 역량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결과였어요.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 70% 이상, 일본 한 자릿수, 쇠빙 선박 건조 실적, 한국은 세계 최초 쇠빙 LNG선을 이미 인도한 상태, 일본은 설계 단계에서 멈춰 있었죠. 극지 해양 플랜트 기술, 한국은 실전 배치 완료, 일본은 연구 논문 수준.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북극 항로 시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 상태였고, 일본은 그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푸틴의 거절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과 정계에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터져나왔거든요. 하나는 한국에 대한 견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뒤섞여서 상당히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한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 덤핑으로 이룬 것이며 장기적으로 품질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 방송이 나간 같은 날 일본 최대 경제지 일면 톱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 왜 우리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날 한쪽에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세르게이가 이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이미 경쟁 단계를 넘어섰어. 이건 같은 리그에서 뛰는 두 팀의 순위 싸움이 아니라 한 팀은 메이저리그에 있고 다른 팀은 마이너리그에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야. 가혹한 평가였지만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죠. 저는 그 즈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궁이라는 하나의 무기 체계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조선과 에너지 기술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죠.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게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자동차,
방산, 조선, 해양 플랜트, 통신 장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러시아의 17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국 산업사를 다룬 보고서들을 밤새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구조가 다른 거라고.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산업 구조가 분산돼 있었어요.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정부와의 조율이 느리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 대기업, 연구기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 특정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어요. 마치 전시 체제의 효율성을 평시에 작동시키는 것 같았달까요? 그 구조적 차이가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미 완성된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일본을 거절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일본에게 줄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 당장 작동하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건 한국밖에 없었으니까. 며칠 뒤 한국 측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박승빈 팀장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어요. 내용은 우리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실무 협의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것. 수락도 거절도 아닌 정확히 중간 지점의 응답이었죠. 하지만 크렘린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도 있고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한국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은 한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마 일본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극동개발부 총괄이라는 직함이 꽤 높은 보안 등급을 보장해 주긴 하지만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협력 기밀 문서는 제 권한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가 직접 그 문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리더군요. 알렉세이, 이건 자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보안 규정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몸에 밴 규율이 그 사람의 뼈대 같은 건데 그런 드미트리가 직접 기밀 문서를 빼들고 온 거죠.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읽어보게. 그리고 자네 머릿속에 있는 세계 질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걸세. 문서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부터 심장을 때렸거든요. 러시아 연방방공 현대화 전략보고서. 대외 기술 의존도 분석.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평가 문서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현행 방공 체계에서 한국산 부품 및 기술이 관여된 영역의 목록, 레이더 신호 처리 반도체, 적외선 탐색 센서 모듈, 고정밀 관성항법 장치, 전자전 대응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목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국에 천궁이를 팔아달라고 요청한 건 빙산의 꼭대기였던 겁니다. 수면 아래에는 이미 한국 기술이 우리 방산 체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완성 무기를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 자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드미트리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우리가 한국 없이 SO 공급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대답은 아니오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자국 방공 체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두 번째 문서 파일을 꺼냈거든요. 이번 건 훨씬 더 높은 보안 등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프로젝트 아르크티카, 차세대 통합방공체계 공동개발협약, 협력, 대상국, 대한민국, 한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천궁이를 거절당한 게 끝이 아니라 그 거절의 이면에 이런 프로젝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구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세계관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 실전 데이터,
우크라이나 전선, 시리아, 리비아에서 축적된 수천 건의 실전 교전 기록, 어떤 각도에서 어떤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기존 방공망을 뚫었는지, 전자전 환경에서 레이더가 어떻게 교란되는지, 드론 군집 공격에 대한 방어 패턴은 무엇이 유효했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데이터죠. 수만 명의 생명이 담보된 정보니까요. 한국이 제공하는 것. 기술. 그 실전 데이터를 흡수해서 차세대 체계로 구현해내는 설계,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제조 역량. 러시아의 피와 한국의 두뇌가 결합하는 구조였습니다. 프로젝트명에 붙은 코드네임이 천궁 진화형이었어요. 기존 천궁이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되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를 반영해 탐지 범위, 동시 교전 능력, 전자전 내성을 세대 단위로 끌어올리는 체계. 문서에 적힌 목표 성능 수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국의 패트리엇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에로우 체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드미트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천궁이 도입 요청보다 먼저야. 한참 먼저.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이 천궁이 수출을 거절한 이유. 기존 체계를 팔아버리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체계의 핵심 기술이 노출되니까요. 한국은 거절한 게 아니라 보호한 거였습니다. 더 큰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세르게이가 회의실에서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 방공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사우디, UAE, 카타르, 이라크 전부 방공 체계 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유럽도 마찬가지고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까지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 규모 추정치 300억 달러 이상, 유럽 긴급 방공 예산 200억 달러 증액, 동남아시아 방공 현대화 수요 150억 달러, 아프리카 및 중남미 신규 수요 80억 달러, 한국이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 전망치. 문서에 적힌 숫자는 40% 이상이었어요. 40%. 전 세계 방공 시장의 거의 절반을 한 나라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렉세이, 이제 이해가 되나? 왜 대통령이 일본을 거절했는지. 일본과 손잡으면 우리는 기껏해야 기존 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야. 한국과 손잡으면 세계 방공 시장 자체를 재편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러시아 극동 개발에 매달리면서 쌓아온 세계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나라라는 믿음.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그건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선택이지 생존을 위한 필수가 아니라는 확신. 그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우리 미사일의 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한국의 센서 기술 없이는 우리 레이더가 최신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없으며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우리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없이는 극동 지역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우리 군의 전장 전자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뿐이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박승빈 팀장에게서 보안 통신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관련 실무 일정 조율 건이었는데 메시지 끝에 짧은 문장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기술 검증 일정은 한국 측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측 기준으로.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공동개발인데 한국 기준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우리 측 누구도 그 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창밖의 모스크바는 고요했습니다. 크렘린의 붉은 벽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모스크바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 도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 앉아서 저는 지금 한반도 남쪽 작은 나라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지 제가 변한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유 공급이 무너졌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비축유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에너지 기구가
비상 방출한 전략 비축유가 31분이었는데 그 30일이 지나자 아무도 다음 카드를 내밀지 못했죠. 브렌트유는 배럴당 $250를 돌파했고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는 $300에 거래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유럽 산업 생산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췄고 프랑스는 주유 배급제를 시행했으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난방유 부족으로 시위가 터졌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1오일 생산을 긴급 증산했지만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던 중동산 원유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내용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활용한 긴급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 협력이라는 포장이었지만 실질은 달랐어요.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그리고 LNG 터미널 설계 역량을 미국 본토와 유럽 동맹국에 긴급 투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관세를 위협하고 방위비를 흔들던 나라가 이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세르게이에게서 전해 듣자마자 크렘린 경제안보팀에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가져가면 우리 극동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밤 10시 크렘린 지하 회의실.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보좌관 세르게이, 국방부 차관 드미트리,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저. 분위기는 전장의 작전회의 같았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제안을 이길 수 있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세르게이가 스크린에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약점은 하나야. 영토와 인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기술을 펼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세르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거예요. 극동 지역 장기 임대. 세르게이가 꺼낸 제안의 골격은 이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일대 산업 특구를 한국에 50년 장기 임대한다. 한국 기업이 조선소, 항만,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자유롭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러시아는 토지와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투입한다. 사실상 러시아 극동에 한국 경제권이 형성되는 구조. 드미트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래 생존 동맹이야. 우리는 영토는 넓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극동 개발할 산업 역량이 부족해.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공간이 없어.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구조지.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땅 위에 한국 산업이 깔리는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사실상 한국의 경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굴욕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아찔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극동 연해주의 현재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명 미만. 산업 기반 시설 가동률은 40% 이하.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극동 지역은 경제적 사막이 될 거라는 내부 예측이 이미 나와 있었죠. 한국에 진입이 없으면 그 땅은 그냥 텅 빈 채로 남는 겁니다. 제안서가 한국 측에 전달된 지 이틀 뒤 박승빈 팀장과 첫 대면 회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러시아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어요. 박승빈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알던 이름이 눈앞에 앉아 있으니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지 않고 태블릿 하나만 들고 왔더군요. 그 자체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끝나 있다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로 듣는 쪽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의 발표가 빈틈이 없었거든요. 조선소 건설 타임라인, 항만 현대화 로드맵, 가스 처리 시설 설계안까지 이미 구체적인 수준으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제안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회의가 끝나고 박승빈 팀장과 복도에서 잠시 마주쳤어요.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바다 위로 화물선 몇 척이 떠 있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협력 요청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죠. 왜 러시아를 선택지에 넣고 계신 겁니까? 박승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창밖 항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렉세이 총괄님, 저는 한국이 뭘 잘하는지보다 한국에 뭐가 부족한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입니다.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자동차까지. 여기에 한류라고 부르는 문화 콘텐츠까지 더하면 솔직히 한 나라가 이 정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는 역사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자국의 역량을 나열하는데 과장이 한 톨도 없었거든요.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총괄님, 이 모든 걸 갖고도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영토가 좁고 인구가 줄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엔진을 만들어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그 연료가 있고 땅이 있고 자원이 있죠. 저는 이걸 상호 보완이라고 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구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호 보완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건 땅과 자원, 대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기술과 산업 역량,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트럼프가 또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협력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초조함의 증거였죠. 분노는 공포의 다른 얼굴이니까요. 저는 차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그 너머로 동해의 검은 수평선이 보였어요. 한국을 놓치면 끝이다. 그 직감이 갑자기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뱃속에서 올라오는 확신 같은 거였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 시대의 게임에서 퇴장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한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밤바람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동해 건너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세계가 매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국 땅을 밟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도 나름 규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동선 하나, 안내 표지판 하나까지 설계된 느낌. 저는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드미트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항부터 다르다고. 드미트리의 답은 짧았습니다. 공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박승빈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첫 번째 목적지는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였어요. 차 안에서 박승빈이 일정을 설명하는데 목소리에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더군요. 그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으니까요. 거제도까지 4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서울 근교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고 공장지대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농촌 들판이 펼쳐졌다가 다시 산업단지로 이어지고 쉬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 좁은 국토의 모든 면적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도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조 도크 안에 LNG, 운반선 2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제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 척의 길이가 300m가 넘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일렬로 놓은 것보다 긴 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강철 블록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마치 신이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았죠. 박승빈이 헬멧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쪽 3번 도크에 가시면 지금 건조 중인 쇠빙 LNG선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용으로 설계된 최신형이에요. 3번 도크로 이동하는 동안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는데 혼란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죠. 군대의 합동작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군대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군대는 가끔 실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작업선에서는
실수의 여지 자체가 설계돼 있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쇠빙 LNG선의 선체 앞에 섰을 때 저는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선수 부분의 특수 강화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영하 50도의 북극 바다를 2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지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17만 세제곱미터의 LNG를 싣고 운반한다고 저는 박승빈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박승빈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 두 글자가 도크 안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없다.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다. 제가 러시아 극동 개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이렇게 명확한 독점적 기술 우위를 가진 사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승빈이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낮추면서 총괄님,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드 어게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화의 조선 기술을 미국 본토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술진을 투입하고 설계 도면과 공정 노하우를 이전받겠다는 거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 기술을 가져가려 한다고요? 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참여하라는 압박이 꽤 거셉니다. 동맹이니까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로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미국은 한쪽에서는 한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으로 때리면서 지갑은 열라고 하는 거죠. 그날 저녁, 박승빈의 안내로 거제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보였어요. 불이 꺼지지 않더군요. 밤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기 전에 극동 개발 현장을 들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풍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산업 특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타워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고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의 안전모에 한글이 적혀 있었고 현장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러시아 측 현지 담당자 이고르가 제게 구역별 설명을 해줬어요. 이쪽이 조선 부품 단지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LNG 저장 탱크 제조 시설이고요. 그 너머가 반도체 후공정 파일럿 라인입니다. 저건요. 저건 한국 직원들을 위한 주거 단지입니다. 아파트, 학교, 병원, 상업시설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주거 단지, 학교, 병원. 이건 공장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땅 위에 도시를 짓고 있었어요. 이고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부심과 당혹감이 동시에 얼굴에 떠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런데 그 현장의 주인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 두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저는 이고르의 얼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친 다른 러시아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반복해서 봤습니다.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와서 보셔야 합니다.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미 봤네. 자네보다 먼저. 그래서 내가 말했잖나. 공항은 시작일 뿐이라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자원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그랬죠. 극동의 광활한 영토는 비어 있었고 시베리아의 가스는 파이프라인 안에서 흐르기만 했을 뿐 산업적 가치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바꾸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자원 위에 한국의 산업이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 땅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항만에서 화물이 이동하고 공장에서 부품이 찍혀 나오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그게 문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러시아는 자원을 줬습니다. 한국은 그 위에 산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으로 태어난 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이 그랬죠. 한국을 기술 공급자로 부품 제조국으로 수출 강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한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명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자기 땅에서도 남의 땅에서도 기술과 산업과 사람을 엮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세우는 나라. 그게 제가 한국 땅에서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한국 산업 도시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이륙해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문 아래로 펼쳐지는 시베리아 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땅, 그 땅 위에 한국의 깃발이 하나둘 꽂히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것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건 북극 항로의 첫 번째 상업 운항이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쇠빙 LNG선이 무르만스크를 출발해 북극해를 관통하고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항해 기간 10사흘, 호르무즈를 경유하던 기존 중동 항로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 배 안에는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17만 세제곱미터가 실려 있었고 그건 곧 호르무즈 봉쇄로 숨이 막혀가던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숨통이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0% 빠졌어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의 배가, 하나의 항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킨 겁니다. 중동 정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극 항로라는 대안이 현실화되자 호르무즈 봉쇄의 전략적 가치가 급락한 거죠.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미국도 지상군 철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건부로 재개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크렘린 회의실에서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전쟁은 무기로 끝나지 않았어. 항로 하나가 끝냈지. 그 항로를 연 건 러시아의 바다와 한국의 배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은 악화일로였어요. 호르무즈 위기 동안 에너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됐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추가 제재를 공식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풍력, 발전기에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일본 첨단 산업의 심장이 멈추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지만 베이징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일본은 러시아에게도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영향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중동 군사 개입의 후폭풍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권위가 크게 훼손됐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결국 역효과만 냈죠. 관세 위협,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철수 언급. 그 모든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협들이 한국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산업특구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항만 하역 장비 설치 작업 중에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러시아인 작업자 3명이 위험 구역에 있었는데 그 순간 한국인 현장 감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운. 한화건설에서 파견된 42세의 현장 소장이었어요. 정혜운 소장은 러시아인 작업자 2명을 밀어서 안전구역으로 보냈지만 세 번째 작업자를 끌어내다가 본인이 장비에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리 골절과 내부 출혈이 심각했어요. 수술은 성공했고 목숨은 건졌지만 현장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혜운 소장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총괄님, 현장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제 대신 투입할 인력을 본사에 요청해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본인이 다쳐서 누워 있으면서 걱정하는 건 공정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대신 병실 밖에서 구조된 러시아인 작업자 중 한 명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다른 러시아 작업자가 서서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현장에서 온 러시아인 팀장이 간호사에게 정혜운 소장의 상태를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었죠. 아무도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조항 때문이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동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외교 문서에 서명하는 게 동맹이 아니라 이런 순간이 동맹인 거죠. 드미트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강철 같은 사람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세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한국의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서
맨손으로 제철소를 짓고 조선소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란 세대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그러시더군. 러시아에는 자원이 있었지만 한국에는 의지가 있었다고, 그리고 역사는 늘 자원보다 의지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크렘린에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발표됐어요. 북극 항로 운영에서 한국 해운사의 최우선 접근권 부여, 시베리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지분 참여 확대, 극동 산업 특구 임대 기간을 50년에서 99년으로 연장, 차세대 방공체계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수출 수익 배분에서 한국 측 비율 상향,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를 거라고. 이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천궁일을 거절했을 때 세계는 그것을 외교적 해프닝 정도로 봤습니다. 작은 나라의 뜻밖의 결정 정도로. 그런데 그 거절 하나가 도미노의 첫 번째 패였어요. 호르무즈 위기와 맞물리면서 세계 에너지 질서가 흔들렸고, 북극 항로가 열렸고, 러시아 극동의 한국 산업 도시가 세워졌고, 세계 방공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본이 고립됐습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세계 질서를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하는 나라예요.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세계의 판이 짜이는 그런 위치에 한국이 올라선 겁니다. 어느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1950년 전쟁에 패여 도로도 없고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던 그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가 매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고 두 발로 밟았고 직접 겪었으니까요. 모스크바의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렘린 앞 알렉산드로프스키 정원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해 건너 한반도 남쪽, 그 작지만 거대한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러시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거절해줘서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해줘서 우리의 동쪽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국이 선택하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